이강빈의 잡지사 4월호 13번째 페이지. 만약 잡지사 필진 중에서 먼 훗날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분께 배팅을 걸어보겠습니다. 지웅배 박사 AKA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동의하지 않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필진 중에서 사실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다고 할 만한 분들이 곽지식 작가나 전에 나오셨던 김범준 교수님이나 이제 우주먼지님 정도인데 그래도 가장 좀 앞으로 먼 가능성이 창창하지 않습니까? 젊은 피부. 네, 네 연구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소감 때 네. 저도 언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받으시면. 네. 자,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하는 잡다한 우주사전이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먼저님께서 우리 에디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천문학 컨텐츠다 보니까 영상이나 사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잡다한 지식 사전은 아무래도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운전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면서 소리 위주로 듣는 청취자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미지나 영상 소스 없이 그냥 소리로만 듣게 되면 굉장히 제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영상 자료에 도움이 없어도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천문학 이야기가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면 인물 위주로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자 시리즈를 시작해보자. 우리 뭐 제작 국장님도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정말 네. 세심한 배려 감사드리고요. 새 시리즈 그럼 천문학자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첫 시간의 주인공은 뭔가 좀 더 신중하게 고르셨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시간에 만나볼 인물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딱 이제 칠레에서 완공이 돼가지고 요새 이제 관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 망원경의 이름이 베라 루빈 망원경인데요. 네. 그 망원경 이름에 들어간 이름의 주인공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좀 아이스크림 땡기는. 베라라고 해서 예. 네. 전혀 생각지 못한 네.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베라 루빈. 네. 뭔가 위대한 업적이 있는 분이겠죠. 맞습니다. 예. 베라 루빈의 그러면 유년 시절부터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분의 업적을 우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루빈이 이제 꼬마 시절에 과학과 천문학에 관심을 갖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베라 루빈이 1928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예. 위에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기를 조금 읽어봤는데 언니가 어렸을 때에는 루빈보다 좀 더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언니를 더 예뻐했었고 이제 루빈은 약간 이제 밀려있던 그 둘째 딸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당시 이제 벨 연구소에서 엔지니어 비슷한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 만든 벨 연구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엔지니어 업계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여러 컨텐츠에 좀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 그 루빈이 나중에 이제 말년에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파이프 같은 큰 통을 갖고 와서 그걸로 직접 망원경을 만들었던 그 추억을 갖고 있다. 굉장히 소중하게 그 추억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랑 같이 렌즈도 깎고 통에다가 렌즈를 끼워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그걸로 이제 직접 밤하늘 사진도 찍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 망원경으로 사진은 찍는데 실패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필라델피아에 살던 루빈이 10살이 되던 해에 온 가족이 워싱턴 DC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그 새 집의 방 배정이 루빈이 천문학자 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언니를 좀 더 예뻐했거든요. 예. 그래서 언니한테는 볕이 잘 드는 남쪽 방을 줍니다. 남향방을. 네. 예. 그래서 이제 낮에 이제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방에서 이제 언니가 자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럼 루빈은 어떤 방을 배정받았냐? 음지. 그쵸. 응달. 정반대. 예. 북쪽 방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예. 그 선택이 오히려 루빈에게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죠? 밤마다 루빈의 창문 너머로 네. 어떤 하늘이 펼쳐졌냐면 정확하게 북극성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예. 우리 지구의 하늘은 매일 천천히 빙글빙글 돌거든요. 예.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루빈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늘이 별 하나를 가만히 두고 저 북극성이란 별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 우주가 회전을 하고 있네. 아, 그래요? 우주가 빙글빙글 돌고 있네라고 하는 예. 그 우주 전체의 회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가? 네, 맞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우연한 방 배정을 계기로 나는 나중에 이 우주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이것을 내가 꼭 연구해야겠다. 예. 이런 꿈을 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였으면 뭐 천장에 야광별 정도 붙이고 이제 관두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네. 북극성 뷰 방배정을 받았다. 이게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원주민 혹시 어렸을 때 뭐 방에서 천체를 관측하거나 그러셨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제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늘보다 땅에 빛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베라 루빈이 성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도 물리학을 전공했나 보네요. 맞습니다. 이제 남편이 제가 기억하기로 무슨 대학원생 시절에 그 학회 같은 자리에서 이제 우연하게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름 그 남편도 꽤 유명한 이제 교수님,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 아래에서 예. 공부하고 있던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직업을 더 우선적으로 이제 신경을 쓰던 시대다 보니까 남편을 따라서 남편에 있는 그 직장, 학교 쪽으로 이제 집을 옮기게 되고요. 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쭉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루빈은 오랫동안 이제 공부에서 조금 손을 놓게 됩니다. 네, 공부에서 손을 놓게 된다. 그때 아마 여성이 이제 학업을 하기가 지금보다는 맞습니다. 훨씬 좀 어려웠던 시절 같은데요. 근데 그 소녀 시절에 가졌던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주가 좀 거대하게 회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좀 성인이 돼서 조금 진전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루빈이 그 남편이 전 되게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남편도 과학자였고 그래서 루빈이 그 과학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를 되게 응원해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이 천문학에 대한 꿈, 열망을 자기와 결혼을 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남편이 일하고 있던 대학교가 코넬 대학교인데 그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내가 다시 지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같이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아내는 천문학 연구를 하고 남편은 이제 직장 생활과 대학원 연구 생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베라 루빈이 만났던 그 천문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마샤 스타카펜터라고 하는 이분도 여성 천문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분하고 그때 같이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그때 막 이제 우주에서 우리 은하 바깥에 굉장히 많은 은하가 존재한다는 게 막 밝혀지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우주에서 은하들의 지도를 그리고 은하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공간 분포 지도를 그리고요. 또 각각의 은하들이 우주 공간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속도 분포를 파악하고 이런 되게 기초적인 공간 분포와 운동 속도를 지도를 그리는 그런 연구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루빈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태양계 천체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다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들의 속도를 한번 쭉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전까진 몰랐지만 이 은하들도 어쩌면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일제히 빙글빙글 큰 궤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카펜터랑 루빈이 같이 연구했던 은하가 이건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요. 108개에서 109개 정도의 이제 은하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하들이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당시 루빈이 어떤 결론을 만들게 되냐면,
우주가 진짜 한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보였던 거예요. 당시 어렸을 때 그 로비. 북향방에서 가졌던 막연한 생각이 네. 이제 약간 좀 확고해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주가 회전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잘못된 연구 결과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당시 이제 루빈 철없을 때 막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막 시기어리게 엄청 우주 연구하고 싶고 막 그런 어린 마음에 패기 넘칠 때. 네, 패기 넘칠 때 드디어 내가 이 우주의 회전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엄청 그 열정 넘치는 루빈이 이거를 학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얼마나 당돌하게 그 제목을 걸었냐면 우주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 우주 전체 회전에 관하여. 네. 진짜 스케일이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 천문학계 대가 정도가 걸 수 있는 그치. 발표 제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 그 대학원 들어가서 첫 연구, 생애 첫 연구를 한 건데 그 연구 논문 제목이 우주 전체의 회전에 관하여라고 하는 거니까 엄청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많이들 있었겠죠. 놀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학회 당시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 학회가 당시 12월 겨울에 열립니다. 근데 이미 그 로빈이 그 남편과 결혼을 한 상태여가지고 홀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교수가 너는 지금 무리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대신 너의 발표 결과를 학회 가서 발표를 하고 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루빈은 나의 첫 연구 결과는 무조건 내 입으로 발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엄청 열정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갓난아기를 낳자마자 그 폭설을 뚫고 아버지의 차를 타고 남편이랑 같이 그 고속도로를 뚫고 학회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안고 남편이랑 아버지랑 같이 학회장까지 가는 거예요. 몸조리도 충분히 못한. 그렇죠. 산후조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학회장 가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패기롭던 대학원생은 그 우주 전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논문 발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깨집니다. 뭐 비판을 받는다? 맞습니다. 잘못된 거라서.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아주 숙련된 그 경험 많은 다른 천문학자들이 그 루빈의 발표를 듣자마자 야, 그 말이 되냐? 저거 지금 데이터도 몇 개 쓰지도 않고 지금 증거도 되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저런 식으로 저렇게 결론 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약간 루빈이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실제로 그때 한 발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하나 좀 재밌는 게 그 당시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사에 그때 그 학회에 참여했던 루빈의 학회 발표를 소개하는 기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감수성으로 되게 재밌게 그때 당시 그 기사가 있는데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영 마더 젊은 엄마가 창조의 심연을 찾아내다. 비꼬는 거네. 젊은 엄마라는 표현 자체가 깔보는 뉘앙스.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애기 엄마가 뭐 이런 거라고 써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그런 뉘앙스의 이제 기사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에 또 여성 학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도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학회에서 뭔가 학업에서의 쓴맛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남편의 직장 문제로 이제 루빈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때 아닌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뭐 학업 단절을 겪게 되는 건가요? 네, 대신 이제 루빈은 그래도 학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깐의 그 학업 단절 기간 동안 루빈이 되게 우울한 기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계속 그 집으로 구독하고 있던 저널, 그 천문학 논문지 이런 것들은 계속 봤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논문을 계속 읽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봤던 남편도 되게 속이 아팠겠죠. 마음이 안 좋지. 그래서 다시 그 새로 이사간 동네 주변에 있는 조지타운이라는 그 대학교에서 다시 박사학위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학교가 사실 천문학은커녕 그 과학 분야로도 그렇게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냥 엄청 유명한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학교가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그 천문학 강의를 특히 저녁 이후에 밤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별을 봐야 돼서 그러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게 밤에 수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루빈이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전업주부 일을 하고 어. 밤에는 수업을 듣고 네. 이거를 병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남편도 되게 열심히 도와줬던 게 네. 낮에 출근을 했다가 네. 그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아내를 태우고 같이 학교에 갑니다. 아. 그리고 아내가 수업을 듣는 동안 네. 남편은 학교 도서관에 가서 네. 다 자기 일을 해요. 어. 그리고 다시 아내가 수업이 끝나면 네. 밤새 도서관에 앉아 있다가 다시 차에 태워서 집에 갑니다. 이 일을 매일매일 반복했다고 해요. 야, 천문학으로 이름난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런 점은 이제 루빈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후에는 이제 루빈이 명문대죠. 이제 프린스턴대 대학원 과정에도 등록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약간 좀 성차별 이슈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애초에 그 커리큘럼 자체가 네. 그 여성은 받을 수 없는 식으로 제한된 커리큘럼이 그래요.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학위를 똑같이 이수를 해도 네. 그 동등한 박사학위로 인정해주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런 시대적인 한계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이제 루빈이 졸업 후에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팔로마산 천문대에서 이제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때가 1965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빈 이전에는 팔로마산 천문대에 여성이 방문한 적조차 한 번도 없었다고. 아, 맞습니다. 이 정도입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그 별명이 있는데 이 천문대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 산 꼭대기에 약간 고립된 지역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실제 천문학자들이 그 망원경 옆에 상주해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예. 거기에서 계속 관측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부르기도 했냐면 천문대를 수도원이라고도 불렀어요. 아. 특히나 이제 옛날 수도원은 또 약간 금여의 영역이었잖아요. 금여의 공간이다. 그래서 그러한 뉘앙스로 예. 그 여기는 여성이 출입할 수 없는 남성들만의 공간, 남자들만 숙박할 수 있고 네. 남자들만 일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공간이다라고 해서 수도원이라고도 불렀거든요. 근데 그런 그 벽을 깨고 이제 루빈이 처음으로 팔로마 천문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네네. 아마 이거는 그 여러분들 한때 그 흥행했던 영화 중에 히든 피겨스 히든 피겨스. 네. 예. 그 영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아마 나올 텐데 그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랬겠죠. 예, 네, 그랬겠죠. 그냥 애초에 여자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네. 여자 화장실을 안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여자 모양을 그려가지고 네. 나 이제 여기 여자 화장실이야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루빈이 그냥 그렇게 막 썼다. 본인이 그려서 네, 그런 예.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루빈은 되게 뭐랄까요, 좀 저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되게 거침이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진입장벽을 뚫고자 했던 노력입니다. 그래서 천문대에서 루빈이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나요? 그래서 이제 루빈은 어렸을 때부터 우주의 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학원 때 했던 첫 연구, 우주의 전체의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박살났지만 민망한 실패로 끝났지만 예. 이제는 개별 은하 하나하나의 회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은하가 특히 이제 우리 은하 같은 납작한 원반 모양의 은하들은 네.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잘 관측을 하면 이 은하들이 중심부부터 외곽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지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재고 네. 그 시간 동안 은하의 위치를 이제 해서 계산하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접근인데요. 예, 예. 안타깝게도 네. 은하의 회전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눈으로 봐가지고 예.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는지 시간을 재서 관측을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 태양계도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한 25,000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네. 그 태양계가 궤도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은하 중심 주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한 2억 년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걸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기다려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텐데 그러네. 어떻게 채냐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물리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혹시 가끔씩 길에 서 계실 때 사이렌 울리는 앰뷸런스 지나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예. 근데 잘 떠올려 보시면 앰뷸런스가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랑 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네, 사이렌 소리가 다르게 음량이 들립니다. 아니라. 네, 소리의 파워가 아니라 네. 음색 자체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가요? 제가 한번 예.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정종철 씨 좀 빙의해가지고 예. 약간 사물 개그를 조금 그걸 해준다. 해보겠습니다. 예. 자, 네,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잘 보면은 예. 그 실제로 아니면 자동차가 지나가는 네. 소리도 음이 달라요. 아, 음이 다른 거구나. 저는 그게 음량의 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다가올 때는 음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음색 자체가 높아요. 네. 짧은 파장의 소리이고요. 네. 멀어질 때는 파장이 느슨하게 넓어진 음색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가까이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게 되면 파장을 내보내고 또 다가와서 그 다음 파장을 내보내고 네. 하면서 계속 파장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멀어질 때는 도망가면서 파장을 내보내다 보니까 파장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이 현상이 빛도 똑같이 벌어져요. 그래요. 빛도 파장의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네. 가까이 누군가가 네. 다가오면서 빛을 쏘면 빛의 파장이 짧아지고요. 네. 누군가가 도망가면서 빛을 쏘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별이 가만히 있다면 우린 계속 일정한 색깔의 별빛을 봐야 되지만 네. 별이 우리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면서 별빛을 보내면 파장이 짧아진 푸른 쪽으로 치우친 별빛을 보게 되고요. 예. 우리에게서 멀어지면서 별빛을 보내게 되면 네. 파장이 길어진 붉은 쪽으로 치우친 별빛을 그렇구나. 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은하는 별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별 수천억 개가 빙글빙글 다 함께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은하 원반의 절반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은하를 통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네. 절반은 좀 더 붉은 빛으로 보일 거고요. 그렇죠. 예. 절반은 좀 더 푸르스름하게 보일 거예요. 네, 짧은 파장.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양쪽으로 파장이 짧아지고 넓어졌는지 음. 그 폭을 재면 파장이 넓어진 폭을 재면 네. 이 은하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고 아.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를 천문학에서 약간 유식한 말로 예. 스펙트럼의 선폭이 넓어졌다라고 야, 이야기를 이해가 합니다. 쏙쏙 된다. 네. 예. 천문대에서 이런 거를 그 관측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이제 베라 로빈이 뭐 안드로메다 은하 아니면 M101이라고 뭐 소용돌이 은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은하들을 쭉 관측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놀라운 사실을? 자, 잠깐 다시 태양계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네. 수성은 네.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을 가장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명왕성은 태양에서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태양에서 느끼는 중력도 약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느린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하를 그 사진을 보면 네. 은하도 대부분의 빛은 중심부만 밝게 빛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태양계처럼 태양계도 질량의 대부분은 태양에 집중되어 있듯이 은하계의 질량도 은하계 중심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네. 은하계 중심부의 별은 은하 중심부에 가까우니까 중력이 강할 거고 그렇죠. 강한 중력으로 붙잡혀 있을 거고 네. 그 은하 중심부에 살고 있는 별은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을 거다. 수성처럼. 네, 예. 생각을 한 거고 네. 은하 외곽에 살고 있는 별은 음. 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약한 중력으로 붙잡혀서 느리게 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치면 예. 은하 안쪽의 별은 속도가 빠르고 은하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예. 이런 부드럽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릴 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저게 이제 유튜브에 띄워드린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게 그런 예측된 그런 움직임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 외곽에서 돌고 있는 별들도 전혀 속도가 느리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빠르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만약에 저 정도로 은하 바깥에 있는 별들이 빠르게 돌고 있다? 그러면 저 빠르게 도는 별들은 진작에 미약한 은하 중력을 벗어나서 네. 은하 바깥으로 튕겨 날아갔어야 하거든요. 아, 그 정도로 빠르게 네. 움직이고 있었군요. 근데도 분명히 은하 바깥에 안 날아가고 잘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지? 네.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건 혹시 은하가 네. 보기보다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네. 얼마나 별들이 많이 밝게 빛나고 있는지만 가지고 네. 은하의 질량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면 밝기에는 기여하고 있지 않지만 네. 그 어둠 속에 숨어서 은하 전체 중력에 더 기여하고 있는 어떤 미지의 중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천문학자들이 스물스물 하게 되는 거죠. 관측은 안 되지만 네네. 그 질량을 높여주는 무언가가 채우고 있을 것이다, 공간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천문학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사실 천문학자들이 은하의 질량을 잴 때 두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은하가 밝게 빛나느냐
를 가지고 그 전체 밝기로 별이 몇 개가 있을 것이고 그 정도 별이 있으면 이 정도로 무거울 거다라고 유추하는 질량이 있어요. 예.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광도 질량, 밝기 질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은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느냐, 역학적인 속도를 재가지고 예. 중력의 세기를 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유추한 질량을 역학적인 질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방법만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은하의 질량을 잰 거기 때문에 네. 역학적 질량이든 광도 질량이든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밝기 질량에 비해서 광도 질량에 비해서 보통 역학적 질량이 뭐 5배, 10배 더 무겁게 나옵니다. 그래요? 이거는 야. 너무 이상한 거죠. 예. 그럼 밝기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예. 분명히 그렇지. 중력에는 뭔가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겉보기에 되게 마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체중계에 올렸더니 예. 눈대중으로 유추했던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녀석 겉보기에는 말랐지만 안타깝게도 저 뱃속에 내장 지방이 들어있구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네, 눈에 채워주고 보이지 있는 않지만 무언가. 뱃속에 안 보이는 내장 지방이 가득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베라 로빈이 네. 우리 은하들도 밝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즉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뭔가 질량에는 기여하고 있는 네. 어떤 내장 지방 같은 존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말이 되냐고. 네, 예. 이거를 예. 안 보이는 물질이라고 해서 당시에 invisible matter, 안 보이는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안 보이는 물질. 네.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예. 놀랍게도 나중에 이제 네. 사실 베라 로빈이 발견한 이 안 보이는 물질은 살짝 앞서서 그 스위스 출신의 천문학자 뿌리츠 쯔비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 쯔비키가 좀 더 거대한 스케일에서 네. 그 존재를 유추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은 루빈은 네. 하나의 은하 안에서 네. 개개의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라면 그랬죠. 예. 찌비키는 은하가 모여있는 은하단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똑같은 관측을 한 건데 네. 은하단에서 은하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재보니까 네.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은하라면 외곽에 있는 은하들도 네. 빨리 움직인다. 진작에 은하단 중력을 벗어나서 예. 뿔뿔이 흩어졌어야 하거든요. 근데 은하단이 파괴가 안 되고 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혹시 은하와 은하 사이 빈 공간에도 눈에는 뭐가 안 보이지만 뭔가 질량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스케일의 차이지 두 사람은 같은 원리를 생각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쯔비키는 그거를 이제 독일어로 네. 덩클 매터,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어요. 네. 암흑 물질 들어봤지.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암흑 물질, 네. 다크 매터, 네. 오늘 제 옷처럼 암흑의 물질이 된 겁니다. 예. 네. 그게 이제 안 보이는 물질이랑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입증을 받아야지. 이제 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암흑 물질이라는 게 지금의 우주에서 관측되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게 현재 천문학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의 움직임이라거나 아니면 은하단 속의 은하들의 움직임이라거나 네. 또 되게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중력 렌즈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은하단 너머에 더 멀리 떨어진 다른 배경 우주를 관측을 하면 네. 그 은하단이 품고 있는 암흑 물질의 중력 때문에 배경 우주의 빛이 왜곡이 되고 휘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베이글 가지고 블랙홀 빛이 예, 휘어지는 거 맞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현상들도 관측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눈엔 안 보이지만 중력으로 시공간을 휘게하고 있는 아주 육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 뭔진 모르겠지만 네.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물질, 우리가 바리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물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라는 게 천문학의 결론입니다. 다만 네. 그래서 그게 정체가 뭔데? 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사실 아직 현대 과학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우리가 보는 일반 물질과 그럼 안 보이는 암흑 물질의 비율이 우주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만약에 질량으로만 따졌을 때 네네네. 전체 질량을 100으로 치면 예. 일반적인 물질, 바리온, 참고로 일반 물질이라는 뜻은 네. 빛과 상호작용하는 물질이에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 우리 수요일에 배우는 원소로 설명이 되는 무언가. 네. 그래서 뭐 예. 원자, 핵, 전자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 네. 이것들은 전체 질량의 20%. 전체 우주에서 네. 질량의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체 질량의 80%가 암흑 물질입니다. 야,
그 엄청난 발견을 한 거네,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라 루빈은 예. 사실상 그동안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우주 질량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그 암흑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죠. 우주가 1000피스짜리 퍼즐이면 800피스를 알아낸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야.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도 네, 암흑 물질의 존재 자체는 이제 다 받아들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 물질이 진짜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는. 맞습니다. 야,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베라 루빈이 어쨌든 위대한 발견을 했잖아요. 그럼 예전에 그 학회에서의 서름을 딛고 뭐 학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노벨상을 수상한다든지 그런 결과는 없었습니까? 아,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네. 그 사실 노벨상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실제 실험적으로 입증이 돼야만 그걸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뚜렷한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힉스 입자 같은 것도 네. 최근에 며칠 전에 그 힉스 입자로 노벨상 받으셨던 피터 힉스 박사님도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그 분도 힉스 입자라는 거를 제안을 했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실제 입자 물리학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네. 상을 못 탔어요. 또 예를 들면 블랙홀도 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다 당연히 천문학자들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 관측을 통해서 사진으로 인정이 되기 전까지 블랙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천문학자들은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네. 암흑 물질도 오래전부터 베라 루빈은 당연히 이 노벨상을 탈 만한 훌륭한 천문학자란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그 암흑 물질을 실험적으로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타지는 못했어요. 네. 대신에 이제 그 말년에 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예. 그 미국 과학자 훈장이라는 메달을 수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그 루빈이 젊었을 때 네. 그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민망한 사건을 당하고 나서 신문 기사에서 젊은 엄마가 심연의 우주를 밝혀내다 뭐 이런 예. 되게 이상한 기사 제목이 달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약간 따와가지고 네. 루빈의 동료가 네. 그 훈장을 따오는 루빈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늙은 할머니가 과학 메달을 따왔다. 이건 이제 칭송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또 네. 한번 통쾌한 결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 베라 루빈의 일생과 업적을 알아봤는데 끝으로 이제 베라 루빈이 2016년 성탄절에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비록 루빈이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루빈이 함께하고 있다. 그게 아마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천문대였나요? 망원경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베라 루빈 망원경? 네. 소개해 주시면. 네. 그 지금 이제 칠레에서 완공이 돼서 지금 테스트 촬영들을 쭉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 일하셨던 선배님들도 가서 네. 지금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라 루빈 망원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 목적은 암흑 물질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짧게 소개드렸던 그 중력 렌즈 네. 이 관측을 다방면으로 쭉 해가지고 우주 한 100억 광년 거리 이내까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암흑 물질들이 우주 전역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네. 나아가서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또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암흑 물질을 넘어서서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만한 네.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는 이제 그런 관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는 사진 요것만 한 장 좀 소개를 좋습니다. 드리고 싶은데 예. 그 베라 루빈 망원경을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성능 테스트를 하려고 천문학자들이 되게 재밌는 기념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 그 베라 루빈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그 새롭게 완공한 베라 루빈 망원경 그 CCD 카메라 아래다가 둔 다음에 네. 그거를 그대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소가 잘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루빈으로 루빈을 찍은 거죠. 그러네. 진짜 네. 루빈으로 루빈을 찍은.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천문학자들 특유의 너드스러운 너드스러운 약간 헌정 느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멋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 천문학자가 뭐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뭐 학자로서뿐만 아니라 선구자로서도 위대한 업적을 나타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베라 루빈의 딸 중에 한 명도 어머니와 같은 천문학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을 향해 빛을 비춘 천문학의 대모 베라 루빈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먼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